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한계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소통의 구조 때문에 나타나요. 자, 소통의 구조를 한번 잠시 볼까요? 소통이 어떤 구조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통 안에 그 구조 한계들이 자연적으로 다 숨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소통하려면 기본적으로 나와 너가 서로 마주합니다. 그죠? 내가 말을 하고 너는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보낸다면 저 사람은 그걸 받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요, 주로 말이라는 것은 언어나 글을 말합니다. 요새 문자로 많이 보내죠. 그죠? 톡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소통의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손짓, 발짓, 어떤 자세, 태도, 자, 손을 옆구리에 떡 걸치고 말하는 것과 팔짱을 끼고 말하는 것, 아니면 앞에 모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삿대질을 해가면서 말하는 거 어때요? 느낌이 다 다르게 올 겁니다. 그리고 표정이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말하는 것과 부드러운 표정, 웃음 짓는 눈빛으로 말하는 것 다르죠? 행동, 손짓 발짓이 많다든지 다리를 덜덜 떨면서 한다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만지면서 이렇게 뭔가 그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죠? 다 나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도구가 되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도구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이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은 언어는 없어요. 손짓 발짓도 없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고 있어. 아니면 혼수 상태야. 나한테 어떤 메시지도 들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그 사람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원하고 기도하고 나온다면은 소통이 안 돼 있다 해도 뭐죠? 나는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내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묘지를 방문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도구들이 상징어로 비언어로 또는 언어로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내가 보낼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낼 때 이 도구에다가 내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데 말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보낼 때 이 나는 어떤 나냐 하면은요, 오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청각에 또는 내 몸이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시각에 또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올 때 옷을 예쁘게 입고 향수를 뿌리고 해서 그 사람의 후각이나 또는 시각에 또는 옷을 차려입은 것도 시각에 해당되겠죠. 그죠? 상대방의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는 어떤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주인 것 같지만은 동시에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고 단어에 감정을 싣고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또 다른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악어가 등장하고 내 안에 있는 인성이 등장하고 내 안에 있는 천사가 동시에 개입을 해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르고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 단어냐 저 단어냐 아니고 또는 단답형의 질문들 아니면 판단적인 언어들 또는 공격적이고 비난적인 어떤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탁의 단어들 또는 뭐라 그럴까요? 칭찬의 단어들, 감사의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개입해서 이 도구들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어나 비언어나 상징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새 속성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서 상대방한테 딱 토스를 한단 말이에요. 던져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듣게 되는데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또 우리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모습은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에릭 번이라는 그 교류 심리학, 교류 분석이라는
유명한 상담 내지 심리 인간의 어떤 그 구조를 분석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화, 소통을 할 때 인간 안에는 세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이의 모습의 나. 그러니까 아이 때의 나의 경험들이나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환경들, 그때 나의 기억들이 등장하고, 동시에 어른이 된 나, 교육을 받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어릴 때 내가 바라보고 경험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부모와 어른으로서의 나와 아이로서의 나라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던진 그런 언어를, 말을 나는 해석을 해요.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야단치는 엄마가 떠오르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야단치는 엄마 앞에서 어릴 때의 내 모습이 반항하는 내 아이였는지 순응하는 아이였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내가 그 말을 해석을 하게 돼. 내가 반항하는 아이였다면은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참 금붕어 닮아서 이러면은 너 말을 곧따위로 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너 말 똑바로 다시 한번 해봐라. 반항하는 아이죠. 그죠? 또는 비난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인간관계 다 깨진다. 너 말 그렇게 하다가 앞으로 인생 살기에 너 친구 다 떨어져 나가. 훈계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는 훈계하는 엄마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내 안에서 이미 내 인생 안에서 이런 새 인물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악어나 사람이나 천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어린 아이의 내 모습, 성인으로서의 내 모습, 부모로서의 내 모습이 세 개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서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표정을, 상대방의 자세나 태도를 이해하고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지만은 사실은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악어 한 마리, 사람, 천사 세 사람이 앉아있다면 저쪽에서는 아이, 어른, 부모 세 사람, 전부 6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내 쪽에서는 악어가 나와서 그쪽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반항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악어를 잡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순응하는 사람이 나오면 잡아먹혀요. 그죠? 악어한테. 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어떤 인간이 나섰다면 저쪽에서도 사람이 인간이 나와가지고 주고받으면은 뭘까요? 서로 대화가 그래도 되겠죠. 자,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히 나라는 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는 다양한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 기억 안에, 경험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 안 하고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어떤 반응이 나오고, 내가 이런 말로 대꾸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게 되고, 내가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쫙 나오게 되고,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딱 와서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화가 나고, 이런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이 내 안에 움직여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소통 때 나오기 때문에 소통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나는 지금 천사가 싹 나왔는데 저쪽에서 악어가 탁 튀어나오면은 이 천사는 푸드득 날아서 도망가야죠. 그죠? 살기 위해서라도. 참 어려워. 우리가 소통이 왜 힘든지, 왜 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쉽지 않은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나 자신 안에서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동시에 상대방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것도 내가 예측을 하고
그런 것도 짐작하면서 염두에 두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소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 한계가, 그 부족함이, 약함이 끼어들지 우리가 예측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은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두 번 또는 짧은 시간에 소통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표현해내고 제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인품도 또 동시에 필요해요. 그런 것이 조금씩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할 때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된다기보다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죠. 소통이 잘 된다면요, 내 인품도 참 많이 자랐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물론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품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된다는 또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내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표징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꽉 틀어막혔다, 고집불통이다,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듣게 된다면은 어쩌면 내 인품이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구나. 그게 공부의 결과는, 공부 열매는 금방 열릴 수도 천천히 열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나름으로 그냥 내 여정의 보폭에 맞게 최선으로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시는 분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참 어렵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기보다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지금 나로도 괜찮으니까 한 걸음씩 조금 더 성장하는 대로 가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따뜻거려 주시고 스스로 친절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오히려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것에서부터 버텨내느라고 써야 되는 에너지를 오히려 나를 성장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숨도 안 쉬고 떠들어야 되죠. 자, 마지막 정리로 소통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간략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소통의 영향력 요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요. 소통은요,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소통에서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목소리라는 거예요. 말투. 그것이 약 38%. 이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연구 결과 제시한 건데요. 실제로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7%밖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욕을 해도 막 웃으면서 기쁜 소리 욕을 하면은 욕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 내용도 이제 때때로 우리가 영향을 주지만 7% 영향이고, 감성, 이 들려오는 것,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38%.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이 사람의 표정, 태도, 자세, 이것이 55%. 그러면 우리가 말마디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가 소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입니다. 용어가 아까 제가 잠시 건부어 얘기를 했지만은요, 나는 건부어가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나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일이 아닌데 발끈할 일이 아닌데 발끈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건부어가 너한테는 어떤 의미로 들렸니?
건붕어가 입도 티나고 눈도 티나고 야 꼴 보기 싫은 건데 너 나보고 건붕어라 그랬잖아. 이러면은 즉시 알 수가 있어. 아, 이 친구한테는 건붕어가 나쁜 부정적인 개념이구나. 그러면 즉시 아, 내가 그런 거는 내가 몰랐다 하고 사과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건붕어가 참 예쁜 의미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한테는 그렇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니? 미안하고 싶은 거는 난 나비나 이런 거 참 예쁘다고 봐. 너 정말 나비 닮았다, 야. 그렇게 표현해주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죠? 금방 바뀌면은 또 기분이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나중에 생각해도 칭찬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과라는 건 뭐냐면요.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든 어떤 걸 빼고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문을 보면은요. 신문들이 정말 저거를 잘해요. 특히 어떤 신문들, 어느 한 이념에 편향된 신문들이 그래요. 어떤 거는 빼고 얘기해요. 빼고 얘기했다고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밧줄처럼 생겼다. 요것만 얘기하면 코끼리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매체를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를 보실 때요. 꼭 양쪽 다 보세요. 보수신문도 보고 진보신문도 꼭 같이 보세요.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보는 것 한쪽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코끼리 꼬리만 만진 사람은 얘기만 듣고 코끼리를 말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적 자각. 다 전달했는데 어떤 말이 나한테 꽂혀가 그것만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선택적 자각이라고 해요. 감정 상태. 내가 화가 나 있거나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감정 상태도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야 소통이 있는 그대로 듣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시간의 부족. 시간이 부족하면 어때요? 보충 설명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핵심만 탁탁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소통할 때도 야 바쁘니까 하고 핵심만 딱 얘기하면 어때요? 명령이나 지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차표 하나 사나? 이거 탁 하면은 듣는 사람은 어때요? 왜 뜬금없이 뭔 차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있어야 어떤 일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고 이걸 왜 가게 되고 이걸 들으면 듣는 사람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기꺼이 차표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차표 하나 사나? 이러고 가버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뭐 지 부하가? 지가 내 오야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확 나빠져요. 이게 뭐냐면 소통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되면 내가 설명 나중에 할게 하는 거 하나 덧붙이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죠? 상대를 정말 평등하고 존중한다, 평등한 사람을 존중한 존재라면 그렇게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의 양.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적으면은,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2시간 단의 정보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으면은요, 유튜브를 또 보셔야 될 거예요. 빠진 게 있나 없나.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하루에 너무 많이 읽고 나면은요, 나중에 다시 보면 그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얘기를 막 강론해내는 거 어떤 걸 길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면 그거는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들은 기억조차도 안 나요. 소통할 때도 그래요. 양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은요, 딱 그 주제만 가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막 얘기하다 그걸 끼워 넣으면은요, 듣는 사람은 기억도 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나 준거,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별 다 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별 다 줄. 좀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은요, 말을 줄여서 해요. 줄임말을 쓰면은 처음 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별 다 줄이 뭐냐? 별걸 다 줄이네, 준말이. 근데 이런 말들 쓰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어떤 데는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메타버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메타버스 요새 버스 중에서 또 기름을 안 쓰고 전기로 가는 버스 말고 또 무슨 버스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메타버스가요. 실제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들어가서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지금 가서 입어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 메타버스의 한 개념이에요. 이런 전문 용어들은 들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어떤 말들을 써야 되고 어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보 양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다 소통에 있어서 한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을 최대한 완전히 줄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한 줄여서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소통이 그래도 비교적 나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았죠, 그죠? 시간도 부족해요. 여과도 막 생겼습니다. 어떤 거는 막 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을 가르치면서 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참 한심한 모습이 들었지만 이런 저 자신도 어때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봐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 소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소통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로 인해서 소통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잘못도 너 잘못도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너 탓도 하지 마세요.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나? 너는 귀가 먹었냐? 아니면 머리는 달고 다니냐? 뭐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좀 이렇게 말귀가 어두워서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잘 못 알아듣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필요하면은 아 내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 조금 이런 거는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는 추석인데요. 이 추석 때 여러분들이 이런 소통에 대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아마 사람들 원하지 않으면서도 또 원하면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만나서 소통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지 안 갖는지 스스로를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아,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뭔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도 아 공사 중이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건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이 그렇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려주고 친절할 수 있는 거. 그런 실험들을 이렇게 해보는 추석이길 바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뻐질 거고 다 좋아질 거고 웬만하면 다 용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놈은 밉고 용서가 안 되는 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에는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구나 하고 요거는 상담을 하거나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걸 풀고 나야 편안하게 되니까요. 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정보 양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즐거운 의미 있는 그런 추석 보내시고 추석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화요일날 추석 전에 다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한 주 남았어요. 그 주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다루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풍성한 추석 지내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속편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저희들 생각해 주세요. 예.